네, 저희가 그 장애인 주치 제도 실현을 위한 기획 첫 번째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했었고요. 그 내용으로 이제 이번에 장애인 건강권 그 법률안이 그 통과돼서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또 전체적인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논의를 했었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주치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1차 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노인, 장애인 건강과 관련한 의제들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의료협동조합은 그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컨소시엄 형태로 노인 건강 돌봄 복지와 노인 주치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 접근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다양한 경로로 시행령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우리에게 필요한 주치의 제도란 어떤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이 통합 돌봄에 대한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자리를 통해서 이 주치의 도입이 가진 의미를 좀 확인해 보고 장애인 건강권 법안과 관련한 담겨질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건강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큰 틀에서 이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가톨릭 의대에서 교수로 계시고 이제 1차 의료연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호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 의료 체계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차 의료연구회 회원 이재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그 후보들의 공약 속에서 주치의제도라는 이름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치의제도라는 이름을 쓰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무늬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름만 그렇게 걸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오늘 이 그 발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는 이제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주치의제도고 저 후보가 제대로 된 주치의제도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그림인데요. 수면 위에 빙산이 떠 있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첨탑들이 있는데 이 첨탑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라는 이 빙산이 이 수면 위에서 뾰족한 첨탑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메르스 전파 속도 세계 최고, 원산지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빠른 메르스 전파 속도, 갑상선암 발생률, 지구상에서 독보적으로 사회 추종을 다른 2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메르스 발생, 그 갑상선암 발생률, 사실은 발견율이죠. 그밖에 뭐 병상수 증가 속도, 다른 나라들은 거의 머물고 있거나 감소하는 그런 병상수가 대한민국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뾰족뾰족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빙산의 수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건학자들조차도 이 첨탑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물 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 밑에 있는 것을 주시하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물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라는 말, 그리고 1차 의료가 취약하다는 말을 흔히 이제 들었을 겁니다. 이 두 문제를 놔두고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될까요? 예를 들면 갑상선암 발생률 세계 1위라고 해서 건진센터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증상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다. 물론 이제 바람직한 지침이긴 한데 그거 한 가지로 지켜주겠습니다. 네, 네. 여기 뭐지? 네. 그래. 이, 합니다. 이성. 감성. 아 무슨 방송이 있었나 보네요. 긴급 방송인가? 아, 네 계속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첨탑들의 의미 우리는 다 한 번씩은 볼 텐데 이 수면 위만 바라보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그렇게 이제 그 보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지 못한 면들이 아직도 문제이긴 한데 그보다 더 문제가 공공의료 취약하고 1차 의료가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특징 그러면 공공재이자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공공재 그러면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소방서, 경찰서 이런 겁니다. 한밤중에 뭐 불이 났다. 소방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소방서가 일반 회사였다고 하면 한밤중에 열지 않고 있을 때 만약 불난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가치재 만약 의무교육이 아니라면 우리 어린이들 중에 상당수가 부모가 이제 무관심한 상태에서 학교를 못 가거나 안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이 공공재이자 가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상당 부분 개입해야 하는 그런 재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데 의료라는 그 자체가 공공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공공의료라는 말이 약간은 모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의 소유 주체가 공공부문이냐 민간부문이냐를 따져놓고 볼 때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공공부문 소유 비중이 가장 낮은 통계지표로 나와 있는 비교해 볼 때 통계지표로 나와 있는 국가들 중에서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공공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그 공공기관들의 공공기능 수행 능력을 수행성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조차도 시장의 영향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서 공공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이 제 생각에는 세계 최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민간 부문에서 그 영리의료기관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뭐 만들려고 하고 있죠. 또 뭐 1호 병원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시장 기전에만 맡기면 실패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그 공공부문의 의료기관 소유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바로 주치의제도 도입이죠. 이게 뾰족뾰족한 첩탑들 아까 빙산의 그래서 수면 위의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이게 이제 최근 OECD 헬스 스타티스틱스 자료인데 OECD 에버리지가 여기서 보면 45,900불 국민 1인당 GDP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31,200불. 우리보다 뒤지는 나라가 4개, 6개 국가가 되죠. 국민 1인당 GDP가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보면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가 3개 국가로 좀 줄어들죠. 미국이 더 극단값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GDP 대비 보건의료비 비중에 있어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5개 나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보건의료비는 전체 그 경제 규모에 비교해 볼 때 적정 수준이거나 아니면 약간 그 부족한
보건의료비 지출이 좀 부족한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 속도나 의료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의료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그 보건의료비 비중이 가파르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빙산 위의 그 첨탑들 중에 하나가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추이에서 볼 때 유일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거의 뭐 그대로 있거나 이제 감소하고 있죠. 인구 1000명당 병상수에 있어서. 또 갑상선암 발생률, 이 그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2000년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갑상선암 발생률이 다른 나라들은 다 그대로이거나 아주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뭔가 상관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죠. 실제로 상관성이 있죠. 이거 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촬영 안 되는데요. 방송 다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참배라고. 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 빈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죠.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최근에 1차 의료 개념을 분명히 하고 1차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들의 구분을 확실히 지었습니다. 또 일본은 물론 이제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볼 때 공공병원 비중이 낮은 수준인데 그 낮은 수준이 공공병원이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하기에는 좀 수준이 차이가 크죠. 어쨌든 이런 상태고요. 국민 1인당 1년간 의사 방문 빈도뿐만 아니라 의사 1인당 환자 진료 건수, 연간 환자 진료 건수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뭐 독보적인 1위 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이 예를 들면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할 때 먼저 가까운 곳에 서로 알고 지내는 의사가 있다면 찾아가서 심리적인 상담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신이 어디가 불편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꼴찌로 나오거든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비교 대상 지표가 나와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꼴찌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주변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의사나 의료인이 없을 때. OECD 국가의 자살률에 있어서 독보적인 1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1차 의료, 주치 보유율 세계 최저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갑상선암 발생률 보여드린 이건 뭐 너무 터무니가 없죠. 2위하고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10배, 이 나라하고는 10배, 한 10배 가깝게 되고 주치 제도가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20배 정도, 20배 가깝습니다. 갑상선암 발생률. 만약 주치의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할 때 꼭 필요한 건강검진이 무엇이니 또 필요 없는 건강검진 항목이 무엇이니 선별해서 받으십시오라고 한 번 정도 코디네이션을 해줬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검진센터가 의료기관의 커다란 창구죠. 수익 창구이면서 1차 의료, 지역사회 1차 의료를 바이패스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3차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경유하지도 않고도 검진센터 경유하면 바로 이제 스페셜리스트한테 여러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한테 분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 고수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자, 아까 상용 치료기관 주치의 보유일 얘기했죠. 여기서 이 2007년도에 커먼웰스 펀드 서베이와 한국의료 패널 2012년 자료를 같이 놓고 봤을 때 18세 이상 성인 인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치의 보유율이 13.9%입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저머니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나라들이 주치의 제도라고는 안 하지만 이제 그 환자들이 나의 주치의라고 기록을 하는 그러한 의사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80%를 넘습니다. 주치의 제도가 아직 확실하게 주치의자가 없는 나라이지만 주치의를 보유한 퍼센테이지가 80%인 미국은 사실상 이 주치의라는 말은 건강보험 가입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말인데 물론 이제 주치의 제도는 없어서 의료기관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차이인 것이죠. 이런 나라들과의 차이, 갑상선암 발생률에서의 차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지난해 그 메르스 사태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원인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주치의제도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환자가 10일 동안 4개의 의료기관을 거치면서 많은 환자들과 접촉을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진국에서 주치의한테 가죠. 발열 양상이 이상하다라고 판단되면 여기 영국에서의 예처럼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던 어느 영국인이 영국으로 귀국해갖고 3일간 몸이 좀 이상해서 주치의한테 간 다음날 바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격리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발생으로 끝났어요. 대한민국은 40일간 여러 기관 다니면서 182명에게 감염시켰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주치의제도 부재가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코끼리 여기저기 만지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감염병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둥.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 요인들은 있죠.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주치의제도 부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치의제도라고 하면 뭐 주치의가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90년대식 사고죠. 그거는 주치의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의사와 환자 관계가 지속적인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치의 제도인 거죠. 뭐 주치의가 가정 방문하고 왕진하고 주치의가 야간에도 전화 상담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치의 제도로 정의를 하자면 의사 환자 관계의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1차 의료의 핵심 속성인 최초 접촉, 포괄성, 지속성 조정 기능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제 이건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치의 도입의 의미,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국가 소유의 의료기관이 매우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도 민간 부분 소유 비중이 높다고 해도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주치의제도 도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체계가 정착됨으로써 의료 체계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구축이 돼가지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가능하게 되죠. 또 주치의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우리 사회 인구 집단은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인구 집단, 그리고 빈민층, 또 노인 계층, 멀티모비리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구 집단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치의 제도이고, 그럼으로써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여를 한다. 또 이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관계, 의료기관 사이에 우리는 지금 너무 경쟁이 심화되어 있거든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그러면서 의료회성이 지금 깨져 있는데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 또 국가의 어떤 예산을 효과적으로 주치의들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치의도 편익 그러면 이제 각 이에 관련 당사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여러 편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느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될지 어느 전문의를 찾아가야 될지 멋모르고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면 신경과, 코가 좀 간질거리면 이비인후과, 뭐 목이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이비인후과 가기도 하고 피부과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기관을 전전하다 보니까 국민 1인당 1년간 의사 방문 횟수가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예처럼 바로 건강 문제를 느낄 때는 주치의에게 찾아가거나 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거는. 그 밖에도 뭐 건강할 때에는 건강 증진 또는 질병 예방, 시기적절한 예방 접종, 그리고 건강 검진, 정기 건강 검진이 있죠. 우리나라 건강 검진은 어떻습니까? 회사별로 검진센터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예를 들면 머리 CT를 찍는다든가 멀쩡한 사람이 췌장암 찾겠다고 복부 CT를 찍는다든가 전신에 있는 암을 다 한번 검사하겠다고 전신 페트 CT를 찍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방사능으로 샤워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놔두고 붕괴하지 않습니까? 이건 붕괴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화를 내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붕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이건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네. 주치의제도 편익은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사 환자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있으면 예를 들면 감기는 2, 3일 만에 안 나을 수도 있거든요. 3, 4일, 4, 5일 또는 열 없는 기침은 마른 기침은 뭐 10일 이상 20일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환자의 신뢰 관계가 없을 때는 이거 가지고 또 쇼핑하죠. 여러 기관 다닙니다. 감기의 그 질병의 설명, 병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가 1차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 의사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환자 관리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 환자가 내일 다른 기관, 감기 안 난다고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를 간다든가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갈 만한 환자라면 처음부터 진료하면서도 뭔가 신뢰감이 없어요, 환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를 또 투입을 하게 된다든가 내일 안 오고 혹시 열이 나게 된다면 항생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교과서 외적인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밖에도 주치의제도를 통해서 뭐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의사 환자 관계의 지속성을 통해서 만성질환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 형평성이 크게 개선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병원들을 늘리겠다. 노무현 정부 때 30% 늘리겠다라고 약속했죠. 그거는 이제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여놓으면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죠. 재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치의제도는 어떤 분들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주치의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제도는 재원 뉴트럴로 해놓고 재정 뉴트럴로 해놓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거는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주치의제도는 돈 들어가거나 돈이 안 들어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1차 의료 현황을 살펴볼 때 최소한 의료 체계만큼 확실히 되어 있고 그리고 주치의제도가 점점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이제 어디지? 네. 여기에 보면 이 스웨덴, 스웨덴하고 이 캐나다가 주치의제도가 도입됐죠. 그 밖에도 의료 체계가 확실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노르웨이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노르웨이가 2002년도, 스웨덴이 2009년도, 캐나다가 2012년도, 프랑스가 2006년도, 저머니, 벨지엄 이런 데가 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뭐 수십 년 동안 거의 변동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치의제도 도입을 시도하려던 적이 있었죠. 90년대.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주치의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짧은 상태에서 주치의가 무엇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래서 주치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고 또 일반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고 정부가 의지가 약했습니다. 복지부 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총대를 맨 게 아니라 어느 국에서 책임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단이 의료보험연합회가 반대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의료보험연합회가 은근히 반대해요. 돈 들어갈 텐데 그러면서 반대하는 거죠. 또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또 돈 들어갈 거라고 좀 소극적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의료 제공자 입장에서는 의료 의사 단체 입장에서는 뭐 야간에도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갑자기 또 정부 통제하에 놓이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계 내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이거 일반인 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주치의 한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주치의도 도입의 목적은 의료비 절감이다? 아닙니다. 결과가 의료비 절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주치의도 도입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재정 상태에서 중립으로 놓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밖에도 뭐 설명이 이제 돼야 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따로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이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측의 맥락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구조 변화를 수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적어도 5년 이상의 중장기 방안이어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처음부터 의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용자, 환자가 참여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과거에 그런 절차를 무시했었죠. 그리고 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관련 당사자에게도 제도 편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개업해 있는 단과 전문의 선생님들 또는 병원, 주치제도에서 소극적이거나 반대합니다. 왜? 불이익 또는 손해를 볼까 봐. 제도 설계를 잘 함으로써 그런 손해를 당장 손해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유인을 해서 1차 의료 의사로서 같이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병원에 다시 병원에 취직을 해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단계적인 유인 장치는 마련되면서 설계돼야 되겠죠. 그래서 단계적인 제도 도입 방안으로는 한 5단계를 나눌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여론 형성, 두 번째는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시기.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제공자, 의사들의 의료진의 참여가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쯤 돼서는 그때 이제 제도 초기 인당 정액제, fee for service가 아니라 캐피테이션 이것을 이제 그 인당 정액제를 도입할 적용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되겠고 성과급제, pay for performance라고 하는 그런 성과급제나 뭐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추가로 적용된다면 이제 정착기에 접어듭니다. 그게 아마 5년 이상의 경과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표준 1차 기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차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할 때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룹 프랙티스라든가 멀티 디시플리너리 팀과 함께 한다든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1차 의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모형이 의료사역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 1차 의료기관의 모형을 세워놓고 여기에 준하는 구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치제도 정착기에 접어들면서 가능한 얘기. 그래서 5년 후쯤에는 이런 표준열차 의료기관들이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너무 빨리 진행해가지고 좀 충분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주치제도 도입은 이게 보건의료계만의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문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치제도가 제대로 돼야 경제 발전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줄임으로써 또 그런 어떤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치제도 필요성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치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득해서 범국민 주치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운동의 일선에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어렵겠지만 차기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주치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선생님과 1차 의료 연구에는 우리나라 1차 의료와 주치제도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여러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알리고 계십니다. 사실은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밖에 들을 수 없었던 게 좀 안타깝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모셔서 우리 의료사역도 추진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주치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치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장애인 건강권 법률안에서 주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장애인 주치 사업단 총괄 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춘희 시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료사업연합회에서 장애인주치사업단 맡고 있는 오춘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패널 토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장애인주치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작년에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안에 좀 담아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1차 패널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1차 패널 토의 자료집을 저희가 몇 부 가져와서 필요하시면 이제 가져가시라고 내놨는데요. 그 자료집을 아마 참조하시면 자세한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발제가 이제 주치의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여러 자리를 다니다 보니까 주치의라고 하는 그 세 글자에 부여하는 의미들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또 한쪽에서는 주치의가 가지는, 저희도 이제 주치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말을 하는데 의료계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치의에서 중요한 이제 의료진, 의사 선생님의 역할 분명히 있다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란 전제 하에, 그렇다면 이 주치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접근을 하면 좋겠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의료인들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20년 동안 협동조합을 하면서 만들고 싶었던 건강마을 만들기의 입장에서 주치의 사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고 싶어서 굉장히 좀 방대하긴 하지만 저런 물음을 던져 놓았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사회서비스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서비스협동조합협의회 저희 임종 회장님 계신 거기에서도 잠깐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 저희 장애인 주치 사업의 입장들을 이제 가서 이야기하고 왔는데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도 느낀 거지만 접목 지점을 찾아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 의료 체계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주치의가 뭔지 잘 모르던 사람들도 어렴풋하게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주치의가 필요하단다. 뭔가 우리나라가 뭔가 의료 체계가 문제가 많이 있단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담는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의료협동조합이 가장 이제 선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족주치제도 실현이잖아요. 근데 20년의 역사에 비했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들춰보면 아직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도 부여하는 내용들이 좀 다르고요. 어느새부턴가는 조합 내에서 주치제도라는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지 그걸 담아내기 위한 총체적인 사업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왔던 건강 예방 활동들, 그다음에 건강 증진 활동들, 그다음에 진료의 어떤 적정 진료 플러스해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들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법률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죠. 그러나 어쨌거나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료를 주는 사람의 의료를 이용하는 주층의 어떤 의견들을 담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저희 의료협동조합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가보면 전문 소비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개개인의 경험은 있지만 조직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좀 부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저희 그 장애주치 사업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는 2014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어젠다 중심의 성과관리 모델 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장애인 분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2년차를 목표로 해서 의료협동조합 10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무료 진료를 운영하고 있던 행동하는 의사회, 여기 오늘 오신 노들야학, 그리고 이제 지원단으로서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그다음 YMCA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2년차 20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 주치 시스템 마련과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 관리와 증진에 관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 내용 보면 예방,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관리 증진, 그다음에 지지, 교육 이런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해오던 패턴대로 아마 사업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희 시스템을 보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힘들게 장애인 주치 사업 끌고 오면서 그래도 아직은 좀 완성 단계다라고 하기는 부족하지만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해 가고 있고 발전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주치의와 그다음에 함께하는 건강 코디네이터를 같이 배치했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앞으로도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문 진료를 늘상 어느 외국의 쿠바도 그렇다는데 오전에는 한 20명 환자를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건강을 살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아니기 때문에요. 일상적으로 주치의들이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활 속에서 체크되어져야 되는 건강의 요소들, 문제들, 필요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건강 코디네이터가 발굴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하에 사례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가고자 합니다.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동 접근성에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장애인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산시켜 가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장애인 주치 사업에서 하고 있는 모형이 이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주치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의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이제 다른 기관에 다니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계되어질지 저희는 이제 의료기관에 밀착해서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 담당하는 그룹의 건강 코디네이터가 배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민이 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은 2013년도에 문정림 의원이 낸 법안하고요. 작년 2015년에 김용희 의원이 낸 법률안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법률안이 됐는데요.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 법률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길을 열었다는 데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행령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을 놓기에는 좀 갈 길이 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법률안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총칙이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겠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사업, 그 다음에 건강지원사업, 그 다음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미처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1차 패널 토의 때 오늘 이렇게 노들에 나가서 진료를 보고 계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김희종 선생님이 패널로 나오셔서 토의를 시작하실 때 이 부분을 짚으셨는데 그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에 보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에도 보면 제10조에 이런 의무 조항이 담겨져 있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꼭 해야만 된다라는 접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인구가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2014년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택시 수가 25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 다니면 택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택시보다도 10배가 넘는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돌아다닐 때는 장애인들 만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장애인 단체가 있는 지역에 가지 않는 한은 이런 이룸센터에 오지 않는 한은 일상적으로 장애인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장애인 감수성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미처 느끼지 못하지만 아이 때부터 굉장히 고착화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법률안을 통해서 좀 확산되고 그렇게 좀 인식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장애인 주치 사업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컸던 부분이 장애인 검진 부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애인을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의료기관들이 아니고 그나마 우리 함께걸음 의료사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에 느티나무 의료사역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데 여기에서 검진까지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맞는, 유형에 맞는, 생애주기에 맞는 문진, 검진 항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는데 안 돼 있었죠. 근데 이번 법률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분명히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검진하고 끝날 거냐? 아니죠. 검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생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 같은 주치의 사업이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문진료라는 부분을 의료기관 접근에 관한 항목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방문진료 그렇게 배치돼서가 아니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방문진료가 인식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의료기관, 편의시설 이런 거에 대한 안내들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 시내에 의료기관 160개를 조사했을 때 13개만 주 출입구에서 진료실까지 장애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른 상태에서 가버리면 굉장히 낭패인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장애인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란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장애인에 대한 건강 교육을 가족들 포함해서 하도록 이제 법률안이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건강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함께 돌보면서 생기는 2차적인 가족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담아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이나 재활운동도 재활원이나 재활운동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케어를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상생활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가면 체육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배치되어 있냐면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냥 통제죠. 위험하니까 못 올라가게 한다거나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정도의 통제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법률안에 담겨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의료계가 있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들 다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담아낼지, 현재 법률안에 딱 4줄로 들어가 있는데 모든 건 시행령에 담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장애인 주치 사업에는 건강 코디네이터가 같이 배치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사업을 컨트롤 타워하는 역할로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고, 이 역할을 국립재활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어떻게 세팅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의료기관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법률 자체는.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법률안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에서 이걸 가져오기는, 이 사업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2017년 12월 30일까지 시행령을 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TF들을 통해서 이런 포럼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주치의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돌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을 예를 들었을 때 장애인의 돌봄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도움을 줘서 뭔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수발이에요. 그냥 수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사회 속으로 나가게 할 건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돌봄에 대한 시선이 장애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 노인요양제도에 있던 케어 매니저 부분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그냥 그 서비스 자체만으로 노인 요양들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부분은, 장애인 부분은 65세가 넘어가면요,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가 아닌 노인 요양 제도로 넘어가는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돌봄과 의료, 이런 부분들이 복지, 서로 연계돼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나뉘어져서 가고 있는 이런 분절화된 현상들을 우리가 깨야 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서 이분이 한 정의가 제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오타 고쳤네요. 예. 건강보호,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거하고 사회보호, 소셜케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 저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희 의료협동조합도 건강 정의를 했죠. 건강이라는 건 뭐 아픔을 중심에 두고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도 규정했고, WHO 자체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건강하면 의료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딛고 일어서야 되고, 주치의도 그래서 어떤 조합원 주치의가 됐든 노인 주치의가 됐든 장애인 주치의가 됐든 의사만 배정할 게 아니라 팀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 팀에서는 또 지역사회 자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내야 되겠죠. 그게 지역의 통합돌봄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주치의, 작년에도 주치의 뭐 항상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보면은 1차 의료 시범 사업 서울시에서 했어요. 1차 의료 시범 사업이나 성남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치 연구 계획들을 보면 아주 의료적인 접근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등록해서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결과 추이 보고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주치의는 이건 아니다라는 면에서 이제 제가 올려놨습니다. 돌봄의 이제 주체들을 보면 2014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니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가족 돌봄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61%가. 근데 그러면 충분해야 하잖아요. 가족이니까. 근데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냐 물음에 41%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활동보조인 제도가 저는 굉장히 많이 애용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2.8% 정도밖에 이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족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최고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장애인 지역 실태조사 사업에서 건강 코디네이터들이 내려가서 이제 장애인들과 직접 면담을 할 때, 그러니까 정신 지체와 이제 신체 장애를 이제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그분이 이제 어머님과 활동보조인에게 오랜 기간 돌봄을 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일상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문을 부모님이 대신 대답해주고 있었던 상황에 자살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이 있어서 꼭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 그분이 이제 모른다. 얘는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물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디네이터 고집을 부려서 개인한테 이제 장애인분한테 여쭤보니 그분이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굉장히 힘들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님이랑 활동보조인이 웃으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야, 네 자살이 뭔지 아나?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대답한다 이런 차원에서 물은 거였는데 장애인이 아주 힘겹게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죽는 거라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와 활동보조인이 받은 충격은 자살을 생각했다라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애인 감수성을 1차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뭐 활동보조인도 교육기관들이 있죠. 시흥도 지금 활동보조인 교육 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수교육 과정에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그냥 생활의 수발이 아닌 건강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런 활동보조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보자라는 건데요. 그동안에 복지부에서 진행했던 찾아가는 방문질 건강관리나 CBR 지역중심 재활사업은 보건소 중심으로 배치되면서 이미 어렵다라는 게 드러난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동안에 분절화되어 있던 보건과 복지와 돌봄, 의료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모델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지역사회 논의 기반들, 다양한 시도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주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협동조합처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료협동조합은 제가 생각할 때 통합형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예방활동, 진료,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교육 여기까지 원스톱으로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은 1차 의료기관들은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하는 모델로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안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복지관 안에 의료인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밀착된 전담 주치의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이런 논의들을 볼 때 힘들게 또 사업을 시작하신 안산과 대전에 박수와 지원을 보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역 단위, 우리는 지금 전체 전국 단위지만 지역 단위로 돌아가서 복지 영역과 의료 영역과 지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 내용들을 만들어 갈지 향후 1년, 2년, 3년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저께 안산에 가보니까 안산 사업에는 도시락 배달 사업 원래 안산이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주치의 사업과 연계해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쿠바에 식량 배급 제도가 아직도 있대요. 근데 주치의가 이 사람은 지금 건강 상태가 이러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식단 처방을 내리면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그 식단으로 처방대로 실행을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그 도시락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건강과 연계돼서 관리될 수 있는 측면으로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너무 길었나요?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아마 패널 토의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